자, 그럼 먼저 우리 박노정 CEO 님의 탄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저희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님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후보님께서는 최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약 발표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에 항상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후보님의 경기도지사 시절 큰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출발했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첫 생산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대로 건설 중에 있으며 이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의 역성장 충격과 함께 미국 관세로 인한 영향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어두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성장 쇼크 속에서도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었던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국가적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반도체는 전 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경제 안보와 경제와 안보 패러다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첨단 메모리 솔루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AI 기반 차세대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SK 최태원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모든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능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주신 국회와 정부 등 주변의 도움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한상의에서는 팹 한 기를 건설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15.6조 원, 취업 유발 효과는 6.1만 명에 달하며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5.5조 원을 지원할 경우 GDP가 7.2조 원 추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GDP가 추가 상승함에 따라 국세 수입도 증가하여 5년 안에는 정부 지원금이 모두 회수 가능할 것으로 조사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AI,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가적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성장이 멈추는 순간 곧 추락하게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함께 힘을 모아 반도체 선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분들과 함께 반도체 선도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님께서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팹, 특히 저희 SK하이닉스를 찾아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미래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와 기업 이사연구의 부가기적을 협력하자는 말씀 참 인상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님의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히 번잡한 게 해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 무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문제나 또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 중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 나간다고 하는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 없이 앞으로 세계를 계속 주도해 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전력 문제 때문에 다들 고생들을 하는데 그 문제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그 얘기를 한번 이따 비공개 시간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생각은 어쩜 저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죠.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럴 역량이 됩니다. 기존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한 건 당연하죠. 우리가 한때 경공업에 상당히 많이 의존했다가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산업으로 또 전환됐고 이제 앞으로는 모두가 예측하는 것처럼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대대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각별히 관심 갖는 영역은 이런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 여러 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죠. 근데 우리가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수입하는데 실제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아리백이나 또는 탄소 국경세 등등의 문제 때문에 아마 기업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든지 육성해야 되고 사실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도 국내에서 상당히 대체할 수 있다면 뭐 에너지 수입 대체도 가능하겠죠. 많은 일자리도 생길 거고 제가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지방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 소득원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관련 산업들도 아마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사실은 거의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위축됐죠,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복원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영역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한데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문화적 깊이가 매우 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은 뭐 K-팝이나 뭐 K-컬처, 한류라고 하는 게 그냥 한국 멋있다, 뭐 한국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제가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뷰티 산업도 그렇고 음식, K-푸드도 그렇고 뭐 영화나 이런 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앞으로 저는 관광 산업에도 상당히 우리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인이 볼 때 매우 희한한 나라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팝이니 뭐 K-푸드니 이런 문화였다면 아마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12월 3일부터 6월 3일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의 성지 같은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문화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살려서 좀 큰 그 중간제도 별로 필요 없는 이런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할 것 많죠. 우주항공산업 분야도 그렇고요. 특히 뭐 바이오 산업도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건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대를 안 가고 의대를 너무 많이 가서 문제인데
그것도 새롭게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 자원은 매우 많고 기회도 많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뭐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산업 경제를 이끌어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세부적 기획, 장기적 기획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투자도 지원도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D 영역의 노동자들이 주로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급 노동자들, 이민 또는 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의 고용 문제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형성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출생, 인구 감소의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연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외교 정책이 지금 각계격파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좀 거칠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때 각 국가가 또 각 개별 기업들이 각 산업 분야가 따로따로 대응하면 전부 다 각계격파 당할 가능성이 많죠. 국내에서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것, 즉 기업도 또 정부도 연합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공통의 전략을 수립해서 함께 시행해야 된다. 이 점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게 국가 단위만으로도 개별 국가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모든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국가,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머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정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일치해서 제가 언제 한번 짰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진 회장님도 말씀 주신 것들 보면요. 지금 저성장 사회가 됐는데 여전히 구조적 문제라는 점은 저희가 동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필수적이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노동 전환도 필요하고, 또 저는 전통 산업들 중에 우리가 제조 역량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AI 첨단 산업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조업에 AI를 좀 도입하는 거, 그게 우리는 모방이나 이런 추격에는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 AI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말씀도 얼핏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을 동의합니다. 저도 행정을 한 10몇 년 이렇게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할 때는 주로는 공급자의 입장에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제공하는 쪽에. 근데 이게 수요자, 아니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거 말고 이걸 하면 더 나을 텐데, 이런 게 참 많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관료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 붙이기도 어렵고, 또 꼭 부탁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행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업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언제나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레드팀도 구성해놓고. 근데 행정은 잘 그런 게 안 되죠. 권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죠.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걸 채택할지 여부야 물론 당연히
공급자 측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기회를 정말로 많이 늘려야 됩니다. 예, 그야말로 소통해야죠. 소통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것만 해도 아마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참 많이 해소될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전 정부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뭐 인가를 하나 받으려면 이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 그러고 저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 그러고 또 뭐 저쪽 딴 데 가서 이거 해와라 그러고 저기 가면 또 이거 해와라 그러고 이게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니까 우리는 칸을 쳐놓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인데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뺑뺑이를 돌리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조치가 한 개의 부서에 접수가 되면 관련된 업무를 그 부서가 알아서 해줘라. 전부 다. 뭐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원스톱 서비스죠. 실제로 그게 행정력이 덜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요 창구에 가서 왔다가 또 나가서 다시 요 창구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업무가 피곤해지죠. 그런데 이거를 칸을 형식적으로 쳐놓더라도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처리해버리니까 그런 행정력이 사실은 더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도 사실 편익도 늘어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예요. 제가 SK는 한번 그 경험해 보셨을 텐데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라고 B 절차가 끝나면 C 절차라고 C 절차가 끝나면 D 절차라고 너무 늘어져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A 절차는 끝나는 게 분명한데 그럴 경우 A, B 절차를 동시에 시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행정은 잘 안 하죠. 제가 용인 거기는 제가 상당히 빨리 예상보다 빨리 처리됐죠. 저희가 그 절차들을 좀 줄여주는 게 기업들로서는 엄청나게 특별히 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정개혁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것만 해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규제도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별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심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규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100개의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보통 뭐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한 뭐 두세 개, 한 5% 이내 뭔가 이 부정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을 키워가지고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마련해 놓는데 그럼 95%가 엄청나게 불편을 겪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5% 정도는 손실로 감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할 때 막 500원짜리 딱풀 산 것까지 다 쓰고 전산 입력하고 하잖아요. 그 500원어치 더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전액에 예를 들면 2, 3%, 5% 이내는 뭐 액수로 함등하든지 거기는 용도를 묻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이래버리면 사실 그런 쓸데없는 노동 안 해도 되잖아요. 손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대폭 줄일 필요도 있고 충분히 사실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경식 회장님은 이 말 자주 하셔서 제가 좀 그런데 주로는 이제 손 회장님은 아마 소속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 문제, 노동시간 문제. 사실은 이 얘기하면 또 뭐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언론인들 음대서 하라고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아까 비공개로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러면 뒤에서 몰래 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세상에 비밀이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이 또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타당하죠. 문제는 조정하는 겁니다. 이 조정의 역할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라고 놔두면 싸움밖에 안 나죠. 근데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고 행정이죠. 곧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통, 대화, 조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정년 연장 문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봉제인데
지금 60세까지 한 것도 부담스러운데 1년에 얼마씩 임금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65세로 그냥 확 올렸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수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되겠죠. 저는 노동자들이 이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충분히 지적에 일리가 있죠. 이런 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정말로 문제되는 영역이면 이 부분은 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년부터 연금인 수급 요 사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기업들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조정해야죠. 쌍방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게 일률적일 수는 또 없어요. 예를 들면 산업마다, 기업마다 상황이 또 다르겠죠. 그럼 차등을 둬야 되겠죠. 일시에 시작하는 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단계적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주 4.5일제 이 얘기도 사실 똑같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아주 대놓고 세부적 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거기 따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 그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도 제가 그때 토론했던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동자 측에도 아니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달라는 거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의심을 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된대요. 딴 데 또 요구할 거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더라도 악용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업 측에도 제가 그때 SK는 잘 아실 건데 아마 그거 꼭 필요합니까? 기존 제도가 내가 보기에는 새로 만들려는 제도보다 불리합니다. 그거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도 않고 노동 변형에 따른 시간 변형에 따른 초과 수당 뭐 이런 거 다 주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기간의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를 노동부 고시를 바꿔서 6개월로 늘려달라. 그건 노동부가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욕을 먹기 때문에 그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글자를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52시간 이건 필요 없고.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겁니다. 저 너무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제도가 훨씬 유리해요. 기존 제도를 쓰면 되게 6개월로 늘리면 됩니다. 지금 3개월로 되는 거. 그럼 우리가 그걸 노동부가 늘리십시오. 노동부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국회 보고 입법으로 욕 안 먹는 조항을 하나 넣어달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무 실익 없는 거죠. 결국은 노동부가 아마 6개월로 늘렸죠?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까지 변형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변형 근로 할 수 있는 거를 도입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의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까? 쓸데없이? 대화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그래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정쟁으로 만들어 싸웁니까? 이제 필요한 논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년 연장 문제나 주 4.5일제 이런 거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다고 저한테 무슨 개인적 이익이 드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그런다고 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차등을 두고 못할 곳은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게 보면 아까 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도 더 떨어지죠. 이론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로 줄이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준비를 해야죠.
더 준비를, 제도적인 준비도 하고 정책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전환도 정부가 지원해야 되고, 무슨 뭐 복지 혜택도 더 줘야 되고, 사회적 안전망도 더 확고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전제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 문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하고 하자. 합의되는 단계에 따라서. 예. 계속 이 말씀 하셔서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진식 회장님, 무역, 내가 대한민국은 수출국가, 통상국가인데, 어쨌든 수출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 무역 환경이 나빠지니까, 우리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무역하고 외교는 사실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우리 외교 환경이 매우 나빠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 역시도 결국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자. 실리 외교를 하자. 실사구시적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영 논리나 아니면 감정, 뭐 이념 이런 데 경도돼 가지고 그 공연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잃거나 새로운 시장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이 했던, 국민의힘 정권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북방 외교를 개척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뭐 물건 파는데 무슨 공산국가에 물건 파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열었잖아요. 러시아,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하고 정말 북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 시장을 열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 많이 성장했잖아요. 저는 계속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맹관계나 아니면 한미일 안보 외교 협력 해야죠.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통상 정책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 이건 정말로 앞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문화산업 진출, 문화수출, 문화산업 수출, 뭐 문화용역 수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좀 기업들도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의 방향도 결국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최진석 회장, 연합회장님, 저희 중견기업이라서 약간 목소리가 좀 다르시긴 하죠. 어떤 통상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상속세 말씀을 또 전에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볼 때마다.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상속세 세율 문제, 이제 가업 상속 특례.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매출 5천원까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어서, 근데 그것도 더 늘리자고 하는데, 그 늘린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늘리긴 좀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세제 문제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죠. 유지해야 된다는 쪽, 줄여야 된다는 쪽, 또 예외 특례 늘려야 된다는 쪽, 다 이유가 있죠, 나름에. 그러나 이게 또 많은 사람이 생각 다른 온갖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또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대기업 전체까지 관계된 상속세 문제는 어쨌든 참 큰 사회적 의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서로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100대 대기업 중에 신규 창업한 대기업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면 미국
미국 내 100대 대기업 중에 신규 창업한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기업 상속 안 받고 나는 자유롭게 살래, 상속 안 받을래 이런 문화도 많지 않습니까? 뭐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회가 좀 역동적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상속 세제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을 대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거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세제 법조문 하나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깊은 대화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회도 생겨서 젊은이들도 절망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는데 물론 살아온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긴 했어도 힘들긴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또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자식 나보다는 더 힘들 텐데 어떡하지? 내 미래는 더 암울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였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성장이 계속 정체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지금 몇 년 만입니까? 마이너스 성장한 게. 거의 정상적으로 본다면 거의 처음 아닙니까? 심각하죠. 근데 이 성장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우리 자식들까지 나아기르겠다는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회가 지속적으로 추가로 생겨나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내수도 살아야 되고 대외 수출 환경도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 어쨌든 중심에는 기업이 있는 건 부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또 마음대로 정하고 자원 배분도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하고 몰아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공정한 경제 세계를 보장해주고 그걸 북돋아주고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근데 그게 정부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많이 변해야 되겠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